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루이즈는 1948년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독립적인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로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1992년 44살이었던 루이즈는 데이빗 밀가드라는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빗 밀가드는 10대 시절 한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데이빗이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데이빗을 범인으로 지목했던 증인들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무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루이즈는 이 억울한 남자의 사연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재판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렛 모건이라는 남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데이빗 밀가드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브렛 모건은 자신의 감방 동료인 레리 피셔라는 남자가 자신이 한 여성을 살해했는데 그 죄를 데이빗 밀가드라는 사람이 뒤집었었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루이즈는 브렛 모건의 용기 있는 제보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방 동료를 고발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증언하는 브렛의 모습은 루이즈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루이즈는 경찰관들과 함께 교도소로 돌아가려는 브렛에게 다가가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루이즈는 브렛을 자주 면회하러 갔고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루이즈와 브렛, 두 사람은 마치 극과 극을 달리는 듯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었습니다. 루이즈는 학업에 정진하여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반면 브렛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이어갔으며 일찍부터 마약과 술에 손을 댔습니다. 브렛 모건은 두 차례의 결혼 생활을 경험했지만 그의 폭력적인 성향은 두 번 모두 파경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아내를 베개로 눌러 질식시키려 했던 적이 있었고 임신 중이었던 아내의 배를 폭행하여 유산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에 첫 번째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지만 브렛 모건은 그녀의 의도를 알아채고 총으로 협박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결국 한밤중에 몰래 도망쳐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브렛 모건은 두 번째 아내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두 번째 아내 또한 그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이혼을 요구했고 이에 분노한 브렛 모건은 차를 세우고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한 거리였고 두 번째 아내는 차에서 뛰쳐나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고 두 번째 결혼 생활 또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브렛 모건은 폭행죄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고 이후에도 주거침입, 절도, 사기 등 수많은 범죄 행각을 벌였습니다. 결국 그는 그웬이라는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듯 브렛 모건은 어두운 과거를 지니고 있었지만 루이즈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1994년 브렛은 마침내 출소했고 루이즈는 그와 함께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과가 있었던 브렛은 취업이 어려웠고 루이즈는 그를 위해 조경 사업체를 차려주며 그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루이즈는 브렛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어느 날 브렛은 루이즈가 실종되었다는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브렛의 주장에 따르면 루이즈는 전 남자친구 존을 만나러 나간 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루이즈는 전 남자친구 존과 수차례 교제와 이별을 반복한 끝에 친구로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관계는 끝났지만 여전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특히 루이즈는 존의 딸을 매우 아끼고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보살펴왔습니다. 루이즈가 실종된 날도 존의 딸 생일 파티가 있었고 루이즈는 파티 참석을 위해 존의 집에 잠깐 들렀다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브렛은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존의 집 근처에서 루이즈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루이즈의 소지품이 모두 그대로 있었는데 지갑, 신용카드, 가방, 그리고 존의 딸에게 선물할 생일 선물까지 모두 차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우선 루이지의 전 남자친구인 존을 첫 번째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루이지가 존을 만나러 간 후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즉시 존에게 연락했고 존은 루이지가 방문하기로 했으나 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존은 루이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딸의 생일 파티를 계획대로 진행했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존이 루이지를 살해할 만한 별다른 동기는 없었고 그가 딸과 함께 집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브렛의 감방 동료였던 레리 피셔를 조사했습니다. 브렛은 과거에 레리 피셔를 데이빗 밀가드 사건의 진범이라고 밀고한 적이 있었고 이에 레리 피셔가 브렛에게 앙심을 품고 루이지를 해쳤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레리 피셔는 사건 당시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용의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에는 브렛 모건이 살인 전과가 있다는 점을 의식하여 그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루이즈 실종 사건을 조사하면 할수록 브렛이 강력한 용의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브렛은 출소 후 루이즈와 동거하면서 루이즈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이즈의 머리에 맥주를 붓거나 욕실문을 부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브렛은 루이즈에게 $20,000, 하나 약 2,5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렸지만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브렛이 루이즈의 돈을 훔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루이즈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브렛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3달의 유예기간을 주겠으니 그동안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루이즈의 일기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루이즈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종 당일 돈이 인출된 기록이 있었고 CCTV를 통해 돈을 인출한 사람이 브렛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루이즈의 차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브렛이 루이즈를 살해하고 그녀의 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후 존에게 혐의를 덮어씌우기 위해 루이즈의 차를 존의 집 근처에 버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브렛을 도청하기 시작했고 그의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었고 사설탐정 마리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리는 TV방송을 통해 실종된 애인을 찾는 브렛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리는 브렛에게 연락을 취했고 브렛은 마리를 처음 만났을 때 감사를 표하며 루이즈가 없는 삶이 너무나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브렛은 루이즈의 전 남자친구인 존이 범인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마리는 브렛의 말을 믿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브렛을 도청하는 과정에서 마리가 사설탐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에게 연락해 함께 수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리는 브렛 모르게 경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마리는 초기에는 브렛의 주장대로 존을 용의자로 생각했지만 브렛과 가까워지면서 그의 행동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브렛과 함께 루이지가 살던 집을 방문했을 때 루이지의 소지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브렛이 루이지의 소지품을 모두 중고로 처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애인이 실종된 상황에서 그녀의 소지품을 모두 팔아버린 브렛의 행동은 매우 수상했습니다. 마리는 브렛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고 루이지의 차가 존의 집 근처에서 발견되었을 때 운전석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브렛은 무심코 자신이 운전하던 상태 그대로였다라고 말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통해 마리는 브렛이 루이즈 살해 사건의 용의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리는 일부러 브렛에게 존이 범인인 것 같다는 말을 했고 브렛에게 살인 전과가 있는 당신이라면 시신을 숨기려 할 때 어디에 숨기겠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브렛은 시신을 옮기는 것은 감자 포대를 옮기는 것과 같다고 답하며 자신과 함께 루이즈의 시신을 찾아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찰은 마리가 브렛과 단둘이 외딴 숲으로 가서 루이즈의 시신을 찾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마리의 안전을 염려했습니다. 마리와 브렛이 가기로 한 숲은 외지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경찰이 잠복 수사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 사복을 입은 경찰이 몰래 따라간다면 브렛이 즉시 마리를 경찰이라고 의심할 것이 뻔했습니다. 경찰은 마리의 가방에 도청장치를 넣어주고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도움을 줄 수 없으니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마리는 브렛을 만나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브렛이 마리의 목에 손수건을 감았습니다. 마리는 브렛이 여자들을 목졸라 살해했던 전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브렛이 자신의 목에 손수건을 감았을 때 공포에 질렸습니다. 브렛은 추워서 목에 손수건을 둘러준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마리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숲속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대화를 도청하면서 마리가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걱정했고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숲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렛은 숲속에서 헬기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고 마리에게 경찰과 협력하고 있는지 추궁했습니다. 마리는 부인했지만 브렛은 즉시 숲 수색을 중단하고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루이즈의 시신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브렛이 마리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마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브렛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리는 브렛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다음날 다시 숲으로 돌아가 루이즈의 시신을 찾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도청을 통해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경찰은 마리가 브렛과 키스한 사실을 알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리는 경찰에게 키스하면서 토할 것 같았지만 모두 계획된 행동이었다고 설명하며 경찰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반드시 시신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마리는 다시 브렛과 함께 숲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브렛이 마리에게 전과자인 나와 아무도 없는 숲에 있는 것이 두렵지 않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리는 태연하게 무서워해야 하냐고 되물으며 브렛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숲속으로 계속 들어가던 중 브렛은 마리에게 조금만 더 가면 철조망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마리는 그 말을 듣고 브렛이 루이즈를 살해한 범인이며 시신을 이 숲에 유기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마리는 숲에서 운동화 한 짝을 발견했고 그 근처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마리는 브렛에게 저게 무엇인 것 같냐고 물었고 브렛은 루이즈라고 답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곳에는 루이즈의 부패한 시신이 있었습니다. 브렛은 시신을 확인한 후 아무 말 없이 마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마리를 죽일지 말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마리는 침착하게 브렛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그를 위로했고 루이즈의 시신을 찾았으니 이제 존이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와 브렛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마리는 브렛과 함께 경찰서로 향하여 루이즈의 시신을 찾았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루이즈 시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던 브렛을 즉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브렛은 루이즈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돈을 몰래 사용했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루이즈와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다툼 끝에 브렛이 루이즈를 살해했고 그녀의 시신을 외딴 숲에 유기한 뒤 루이즈의 카드로 돈을 인출했으며 존에게 살인 혐의를 씌우기 위해 루이즈의 차를 존의 집 근처에 버린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루이즈가 3개월 안에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범행 동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브렛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루이즈의 시신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점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여 1급 살인 혐의로 25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브렛 모건은 교도소에 수감된 지 2달 만에 시형 간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사설탐정 마리는 루이즈 살인사건을 해결하면서 보상금 5만 달러를 받았고 자신의 탐정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브렛 모건이 사망한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했고 1988년과 1989년에 발생했던 살인사건의 진범이 브렛 모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브렛 모건이 사망함에 따라 2건의 살인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루이즈 실종 사건 역시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지만 사설탐정 마리가 경찰에 협력하여 잠복 수사를 진행하면서 진범을 찾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